제가 맡은 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8조부터 22조까지인데요. 저는 이제 법학 박사 과정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서 18조 전쟁 상태의 개입은 채권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기존의 의무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 그리고 전쟁 상태 이전에 취득된 권리로서 일본의 정부나 그 국민들이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나 그 국민들에게 또는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나 그 국민들이 일본의 정부나 그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레커나이즈드는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고, 피큐니어리어는 금전상에 다 아시겠지만 갈로가 중요한데 including those in respect of bonds 해갖고, 이게 bonds가 채권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화는 이제 주식, 채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채권 채무에서의 채권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 상태의 개입은 전쟁 상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또는 일본 정부가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에 대해 제기하거나 재제기할 수 있는 재산의 멸실이나 손해 또는 개인적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청구권을 검토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항의 규정은 제14조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 14조는 안용량 박사님이 잘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5장이 청구권과 재산이잖아요. Claims and Property라고 기억나는데, 그 14조가 이제 굉장히 길었어요. A번 보면 그때 일본의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지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때 안영락 박사님이 잘 코멘트도 해주셨고요. 요 지문에서 주시면 하는 그런 인터벤션이 이제 간섭도 있는데, 여기서는 개입으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많은 논문을 참조했고 제가 직접 다 번역했지만 이 번역본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참조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loss or damage to property는 이제 재산의 멸실이나 손해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personal injury or death는 이제 개인적 상해 또는 사망으로 해야 돼요. 법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Japan affirms 요거 보면 일본은 일본의 전쟁 전의 대외 채무에 관한 책임과 뒤에 일본의 책임이라고 선언된 단체들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천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채무의 지불 재개에 대해 재개는 여 위에는 resumption인데 재개라고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resumption of payment. 이게 payment는 지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불 재개에 대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작하고 전쟁 전의 다른 청구권들과 의무들에 대한 협상을 촉진하며 그에 따라 상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다. 그 셋째 줄 위에 보면 declared 이제 선언된 이렇게 과거분사로 to be liabilities of the Japanese state 하면 일본의 상태의 책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조 5페이지 여기 보시면 일본은 전쟁으로부터 발생했거나 전쟁 상태의 존재로 말미암아 취해진 조치들로부터 발생한 연합국들과 그 국민들에 대한 일본 및 일본 국민들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편 본 조약이 발의되기 전에 일본 영토 내에서 연합국 군대나 당국의 존재나 직무수행 또는 행동들로부터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 웨이브즈 첫째 줄에 재팬 웨이브즈 하면 포기하다는 의미고요. 셋째 줄에 비코즈는 왜냐하면 때문인데 여기는 의역하면 제가 조문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거든요.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territory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하면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본 영토 내에서 이렇게 의역하면 되고요. 6페이지 그리고 잠깐만 천준 씨. 예. 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예.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손님들도 얘기 실컷하고 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6페이지 앞에서 언급한 포기에는 1939년 9월 1일부터 본 조약의 효력 발생 시까지의 사이에 일본의 선박에 관해서
연합국이 취한 조치로부터 생긴 청구권은 물론 연합국의 수중에 있는 일본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에 관해서 생긴 모든 청구권 및 채권이 포함된다. 다만 1945년 9월 2일 이후 어떤 연합국이 제정한 법률로 특별히 인정된 일본인의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연도가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첫째 줄에 the foregoing waiver 하면 아까는 waiver가 동사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써 있어요. 원래가 이제 권리 등의 포기서라는 의미도 있고 사면 또 세 번째는 자유와 의무 면책 가트라는 게 있어요. 가트의 예외 규정으로 가맹국이 가트총회 승인을 얻어 자유와 의무를 면제받는 일 여러 가지 의미인데 우리가 프로토콜 보면 저는 국제법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그 수업도 계속 듣고 있고 뭐 기후변화 국제법 국제법 수업도 많이 듣고 헌법 이런 공법도 관심이 있었고 많이 듣는데 원래 이제 조약에는 이렇게 웨이브나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오래됐고 이때는 권리 포기서류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의역을 앞에서 언급한 논문이나 다른 번역본도 보니까 포기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넘기고요. 7페이지 보시면 일본 정부는 또한 상호 포기를 조건으로 정부 간의 청구권 및 전쟁 중에 입은 멸실 또는 손해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한 독일 국민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위해서 포기한다. 다만 1939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및 취득된 권리에 관한 청구권과 1945년 9월 2일 후에 일본과 독일 간의 무역 및 금융의 관계로부터 생긴 청구권은 제외한다. 그러한 포기는 본 조약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저촉되지 않는다. 의역한 맨 밑에 두 번째 포기잖아요. 여기 영어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리넌시에이션인데 아까 웨이브를 썼잖아요. 계속 영어에는 토토로지라고 있어갖고 동어 반복을 회피를 해요. 한국말은 계속 비슷한 말을 쓰는데 영어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abandonment라는 의미로 포기라는 의미로 renunciation을 쓴 거예요. 원래 걷기라고 abhorrence라는 의미로도 쓰는데 요 문장에서는 아까 wave라는 abandonment의 의미로 포기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 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의 일본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자기 또는 부자기 행위. 요게 법률 용어로 자기 부자기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요.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씁니다. 혹시 법학과가 아니신 분들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래 올려주시면 제가 세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합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자기 또는 부자기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묻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영어 밑에도 두 번째 보면 10일인데 이게 뭐 시민의 이런 의미로 법학도가 아닌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법학에서는 민사의 이런 의미로 써요. 여기서 민사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미널 하면 형사의 이르거든요. 그래서 liability 명사가 붙었고 형사하고 명사가 붙어서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9페이지. 일본은 1945년에 베들린 회의의 협약 의정서에 따라 일본 내의 독일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제국이 그러한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그러한 또는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영어 맨 마지막에 보면 there of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영어 성경이나 옛날 고전이나 이런 거 보면 there of를 많이 썼어요. 원래 이게 이제 그것에 앞에 언급된 해갖고 where of라는 의미도 쓰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해갖고 there out의 의미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것의 해가지고 where of 앞에 언급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such asset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and administration thereof 하면 그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고요. 자, 21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죄송한데 물 좀 조금 먹고 가겠습니다. (21조) 요거 중요한 조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25조가 어떤 거 하면 제가 25도 번역해 왔어요.
여기는 안 실었는데 너무 많아져 갖고 본 조약은 25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조약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도 주지 않는다. 아울러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본의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여기 보면 notwithstanding 뭐뭐와 관계없이잖아요. notwithstanding the province of article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및 제14조의 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끝났죠. And Korea 한국은 본 조약의 2조, 4조, 9조 숫자 보이시죠? 12조의 그 the benefits of articles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2조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제 제5장하고 바뀌잖아요. 6장은 이제 분쟁 해결 이거는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 해결인데 22조는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면 영어에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요거는 국제사법재판소예요. 그 이게 영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읽으면 되는데 그 법학을 공부해 보시면 원서를 많이 읽어보면 조문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한 문장으로 되게 많아요. 우리 판결도 그렇고 조문도 그러면 특히 영어는 이 주어 동사가 그 한국말은 다 들어봐야지 나중에 동사가 나오지만 영어는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의역하는 게 만만하게 보면 잘못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많이 고민한 건데 다른 그 번역서나 이런 것도 봐는 것보다 더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보시겠습니까? 본 조약에 그 약간 밑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본 조약에 어떤 단사국이 볼 때 특별 청구권 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 요것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일본과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연합국은 각각 본 조약을 비준할 때에 그리고 1946년 10월 15일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합의 없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수락하는 일반 선언서를 동국제재판서기에게 기탁한다. 예, 맞고요. 그리고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교수님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최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사국은 패전국 일본이므로 내용도 당연히 일본의 영토에 적용되고 한국의 영토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 열도의 부속 도서가 아니며 조약에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일본령이 될 수 없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문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교정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지위였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조약의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상 문제가 남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고요.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한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뿐이에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경제 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거를 이제 대일 강화조약이라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고요. 전문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 1조, 제2장 2조에서 4조, 3장은 안전인데 5조에서 6조, 4장은 정치 및 경제 7조에서 13조, 그리고 오늘 강대편 선생님이 한 청구권 및 재산, 저도 물론 했죠. 그리고 6장이 분쟁의 해결 22조 제가 했고요. 그리고 최종 조항이 23조하고 27조가 남아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놓은 것이고 저 국제정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띄었고요.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일본의 해외 재산 양도에서 알아보면 그 조약 14항에 의거해가지고 연합국은 중국을 제외 이제 21항에는 별도로 다루고 있고요. 그 점령국이나 식민지에 있던 모든 일본 정부와 기업, 기관,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몰수했고 중국은 만주와 내몽골에 있던 모든 일본 자산을 소유했고 여기에는 광산이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조약의 사항은 일본과 그 국가들, 그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곳에서 재산을 박탈한다고 명기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도 21항에 의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1945년 일본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했으니까 쭉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은 사실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저 사람 아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부할 줄도 모르고 이창희 교수님이 그동안 쓰신 책들을 많이 보고 논문도 내가 봤는데 교수님께 가장 객관적이고 그 세계 정세나 한 정세를 제일 잘 보시는 것고 제일 정확하게 제일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객관적 입장에서 제일 참고가 된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오그마 A씨부터 해서 김창수, 이장이 쭉 많은 걸 참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